그만 좀 해요! 새벽 2시 린이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던 영수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린은 자기 팔을 세게 꼬집기 시작한다. 린! 왜 그래? 정신 차려! 영수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린은 대답 대신 벽에 팔을 힘껏 부딪힌다. 쿵! 빨간 멍이 번진다. 영수가 손을 뻗는다. 그만해! 하지만 린은 비명을 지른다. 손 떼요!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눈빛이 계산된 것처럼 차갑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여는 순간 경찰 2명이 서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린을 바라본다. 오늘의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박영수는 올해 69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근교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집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마당이 있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는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 가꾸던 마당이었습니다. 장미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었죠. 하지만 이제 마당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생활 2년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내를 보며 영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결국 아내는 가을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영수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영수의 시간만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딸 소희는 40살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나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소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것을요. 그 기억이 결혼을 두렵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아빠, 잘 지내? 짧은 안부를 묻고 나도 잘 있어라고 대답하면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소희도 혼자 사는 몸이라 자주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도 영수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와도 혼자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드라마 속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영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넓은 침대 한쪽에만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침대가 좁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너무 넓기만 합니다. 여보, 내일 뭐 먹을까? 그런 사소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 갈까? 그런 평범한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밥 먹자고 부르는 목소리, 누군가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간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71살로 영수보다 2살 위였습니다.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영수 씨, 한잔할까? 오늘 날씨 좋던데.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을 깼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최 씨가 물었습니다. 뭐, 익숙해졌어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아내 떠나보내고 5년 됐어. 근데 말이야,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다 국제 결혼해. 나도 아는 양반 둘이나 있어. 한 사람은 베트남 여인이랑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필리핀 여자랑 살아. 밥도 차려주고 말도 잘 듣는다더라고. 집안도 깨끗하게 해주고. 국제 결혼. 영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왔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진짜 괜찮을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괜찮겠어? 외롭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우리 같은 나이에 한국 여자랑 재혼하기도 어렵잖아. 근데 외국 여자들은 진심으로 한국 남편을 원한대. 살림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나도 솔직히 고민 중이야. 최 씨의 말이 영수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을 차려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에 하루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남편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 행복한 노후를 함께 하세요. 무료 상담. 영수는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전단지를 보다가 치우고 다시 꺼내서 보고 또 치웠습니다. 딸 소희에게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걸 알고 있지만 국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영수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제결혼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 혼자 사는 사람인데요. 그 베트남 여성분들과 만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고객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착하고 성실한 베트남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한국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언제 상담 받으러 오시겠어요? 영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상담센터는 군산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걸까? 괜찮은 걸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해. 이대로 혼자 늙어가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 나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살고 싶어. 아내도 천국에서 이해해 줄 거야.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행복하게 사세요. 외롭게 살지 마세요. 아내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얼굴은 환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마당의 잡초들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면도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많아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가봐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군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번화가 한복판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환하게 웃는 상담원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수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실에는 여러 여성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예쁜 베트남 여성들이었습니다. 상담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센터를 통해 결혼하신 분들 모두 만족하고 계십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정말 착하고 가정적이고 남편을 잘 섬깁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상담원이 보여준 사진 속 여성은 30살, 이름은 린이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하노이 출신이고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성격도 온순합니다. 한국 남편을 정말 원하고 계세요. 영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린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린 씨가 한국에 오십니다. 그때 직접 만나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린이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귀여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상담원이 통역을 도와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린 씨는 왜 한국 남편을 원하나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좋아요. 베트남은 가난해요. 가족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린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여성이 자신 같은 노인을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겠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같아요. 따뜻해 보여요. 린 열심히 할게요. 그 말에 영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영수와 린은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을 올렸습니다. 딸 소희도 참석했습니다. 소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빠 린 씨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린 씨, 우리 아버지 부탁드려요. 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잘 모실게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린은 정말 살림을 잘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빨래도 손빨래로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열심히 배워서 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린을 좋아했습니다. 영수 씨 복 많이 받았네. 린 씨는 정말 착해.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맞아. 요즘 젊은 여자들도 저렇게 살림 잘하는 애 없어.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린이 주방에서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린이 밝게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린의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영수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린이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린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 베트남 엄마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린은 자주 마당이나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린, 무슨 일 있어?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베트남 가족이 어려워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엄마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아 린에게 주었습니다. 린, 가족 잘 도와줘.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린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돈은 베트남의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린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송금 앱을 열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탄. 린의 베트남 남자친구였습니다. 린은 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100만 원 보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국적 따면 당신도 데려올게. 약속했잖아. 탄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 많아. 사랑해. 빨리 와. 린은 휴대폰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린이 가족을 위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여자야.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다니. 내가 더 도와줘야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린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린의 한국어 실력은 이제 유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마트에서 장도 혼자 봤습니다. 영수는 린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동안 린은 베트남 가족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다고,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고,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영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린의 마음이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이 어느덧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린, 가족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린 가족도 내 가족이야. 린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느 날 린이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제가 합격했어요. 뭐가?
귀화 시험이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 돼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린이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린, 축하해. 정말 대단해. 영수는 당장 밖으로 나가 한우를 샀습니다. 비싼 한우였지만 오늘만큼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린은 웃으며 상추쌈을 싸주었습니다. 여보 덕분이에요. 여보 없었으면 제가 한국 사람 못 됐어요. 아니야. 린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거지. 이제 완전한 우리 가족이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린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린, 괜찮아? 어디 아파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린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정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간섭했나요? 린,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제 말 알아들어요. 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린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린은 저녁마다 외출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습니다. 어디가? 영수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요. 왜요? 나 이제 한국 사람인데 친구도 못 만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밤늦게 다니면 위험해서. 제 걱정은 제가 해요. 여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린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린, 술 마셨어? 괜찮아? 네, 마셨어요. 왜요? 나 어른인데 술도 못 마셔요? 그게 아니라 건강이 걱정되잖아. 걱정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해요. 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린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린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영수는 걱정이 되어 말을 걸려고 했지만 린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린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왜 자꾸 물어봐요? 걱정돼서 그래. 린,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말할 거 없어요. 그만 좀 해요. 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린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자꾸 간섭하잖아요. 어디 가냐, 뭐 하냐, 언제 오냐, 짜증나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우리 부부잖아. 부부요?
웃기네요. 린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린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영수는 홀로 밥을 짓고, 홀로 먹고, 홀로 잠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새벽 영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린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린, 어디 갔다 와? 린은 영수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좀 그만해요. 그리고는 자기 팔을 세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린, 왜 그래? 그만해. 영수가 린의 손을 잡으려 하자 린은 벽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팔에 빨간 멍이 생겼습니다. 린, 정신 차려. 왜 이래? 손 떼요.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린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현관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영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정폭력? 무슨 소리입니까? 영수는 린을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폭력을?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팔에는 어젯밤 스스로 만든 멍이 선명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린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영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경찰관이 린의 진술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영수 씨,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부인 팔에 멍이 있고 신고 내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젯밤 린이 스스로 자해하는 장면을 봤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린이 스스로 그랬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벽에 팔을 부딪혔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증거라니. 새벽에 단둘이 있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영수를 몇 시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린과 3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허탈했습니다. 린은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린이 없었던 것처럼요.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마저 없어졌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소희가 내려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소희야, 아빠는 정말 안 그랬어. 린이 스스로 그랬다고. 알아요, 아빠.
저는 아빠 믿어요. 아빠가 그럴 뿐 아니잖아요. 소희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인 측에 증거가 있고 박영수 씨 측엔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증거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부인이 폭력 상황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영수와 소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민사 재판이었습니다. 린 측은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린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남편에게 어떤 폭력을 당했습니까? 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국적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술 먹고 와서 화내고 저를 때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린을 때린 적 없습니다. 판사가 영수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린의 변호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러지 마. 그리고 린이 우는 소리, 아파요. 그만해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그만 좀 해라고 말한 것은 린이 자해를 멈추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녹음만 들으면 영수가 린을 폭행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편집한 겁니다.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영수가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단둘이 있었고 린만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린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부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린을 사랑했습니다. 린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합니까?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린이 이러는지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린은 매번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증인들도 린 편이었습니다. 린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린이 자주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한테 맞은 것 같아요. 영수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린을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인정됐고 재산 분할도 명령됐습니다. 영수가 평생 모은 돈, 집 모두 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영수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소해도 이기기 힘듭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며칠 후 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영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린은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해지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는 빈집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술 그만 마셔요. 건강 나빠져요. 소희야, 아빠가 바보였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아빠 잘못 없어요. 나쁜 건 린이에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빠, 제가 찾아낼게요. 린이 어디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그냥 안 둬요.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있자.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빠. 이건 범죄예요. 사기예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만 영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이제 지쳤어. 사람을 믿은 게 죄였지.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욕심부린 게 잘못이야. 영수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집은 고요했고 영수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눈 후 남은 돈으로는 큰 집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69이었던 영수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라면을 끓이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듭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양반 베트남 여자한테 당했다지? 맞아. 돈 다 뜯기고 쫓겨났대. 그러게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이 다 그렇지 뭐. 영수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소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밑반찬을 싸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버지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빠, 좀 나가세요. 산책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귀찮네. 소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활기찼습니다. 마당에서 풀을 뽑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희는 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린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린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할받았기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휴대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린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분명 린이었습니다. 소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전에 린이 베트남 가족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국 생활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소희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했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희는 린의 계정을 더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린과 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두 최근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연인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소희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아빠.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아빠, 이것 좀 봐요. 소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린이야? 맞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기억나요? 린이 사촌 오빠라고 소개한 탄이에요. 영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탄이라는 남자를 기억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린이 베트남에서 가족들이 왔다며 소개했었습니다. 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영수는 린의 가족을 환대했습니다. 사촌이 아니라는 거야? 영수가 물었습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겠어요? 이건 연인이에요.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린이 아빠와 결혼한 것도 국적을 딴 것도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을 거예요. 영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야, 그만하자. 이미 끝난 일이야. 다시 파헤쳐봤자 내 인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아빠,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린은 아빠를 이용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국적을 따고 재산을 빼앗고 이제 진짜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산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끝까지 가봐요. 영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는데 아버지로서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우리 끝까지 해보자. 다음 날 소희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최기철, 72살. 퇴직 전에는 경찰이었고 지금은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아저씨, 도와주세요. 소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소희 씨, 사실 나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 국제 결혼 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린이라는 사람을 조사해봤죠. 정말요? 뭘 찾았어요? 기철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린과 탄이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린과 탄은 베트남에서 오래된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가난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린이 한국에 와서 국적을 따고 그 다음에 탄을 데려오는 거죠. 소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린이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합법적으로 이혼했거든요. 국적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린의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면 위장 결혼과 사기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꼭 해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영수 씨는 내 오랜 친구니까 도와드릴게요. 소희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에게 기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야, 그만하자. 이 나이에 복수를 해서 뭐 하겠니?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 포기하면 안 돼요. 리는 지금도 아빠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복수는 아니야. 나는 이제 지쳤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은 평생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원룸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깨어나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철이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 오랜만이야. 기철이 형, 왜 왔어요? 보여줄 게 있어서. 기철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영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신문이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성공. 우리 부부의 새로운 도전. 사진 속에는 린과 탄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베트남 출신 린 씨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는 연인인 탄 씨와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린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겁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탄 씨도 최근 한국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이다. 영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린의 환한 웃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린과 탄은 자신의 돈으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문 인터뷰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린이 한국에 와서 순진한 노인과 결혼하고 국적 따고 재산 챙기고 남자친구 데려오는 거 다 계획이었어. 너는 이용당한 거야. 기철이 형 나는 네가 포기하는 걸 이해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네 돈으로 신문에 나와서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어. 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영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수치심, 억울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배워야겠구나. 세상의 방식이란 걸. 기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야. 다음 날부터 기철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소희도 함께했습니다. 셋은 매일 기철의 사무소에서 만나 전략을 짰습니다. 기철은 먼저 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린이 영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탄과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린의 소셜미디어를 봤어. 계정이 여러 개야. 하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정이고 하나는 베트남 친구들과 소통하는 계정이야.
기철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계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3년 전, 4년 전 게시물들이었습니다. 린과 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봐. 영수와 결혼하기 1년 전 사진이야. 사진 속 린과 탄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밑에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린이 나와 결혼할 때 이미 탄과 사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봐. 기철은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린이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번역을 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갈 거야. 늙은 남자랑 결혼해서 국적 딸 거야. 그럼 탄도 데려올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 친구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대단해. 힘내. 우리도 나중에 한국 갈게. 영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린은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계획적으로. 소희도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위장 결혼이에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송금 기록을 추적해야 해요. 기철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린이 베트남으로 돈 보낸 거 기억나지? 통장 내역 있어? 있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가져와. 그 기록이 중요해. 영수는 집에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해외 송금된 내역이라 린을 믿고 자세히 확인한 적이 없었죠. 기철은 송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봐. 린이 보낸 돈이 모두 한 계좌로 들어갔어. 수신자 이름이 탄이야. 뭐라고요? 린은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탄에게 보낸 거야. 보내는 명목도 여러 번 바뀌었어. 아버지 병원비, 동생 학비, 집 수리비. 다 거짓말이었어. 탄이 한국에 올 준비 비용이었던 거지. 영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보낸 돈이 결국 탄한테 간 거군요. 내가 탄의 한국행을 도운 셈이네요. 기철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수, 이제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린과 탄의 오래된 관계, 소셜미디어 게시물, 송금 기록. 이 모든 게 위장 결혼을 증명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법무부 수사국에 신고할 거야. 불법 국적 취득과 위장 결혼 혐의로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수사가 시작될 거야.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린의 국적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탄은 강제 추방될 거야. 위장 결혼으로 얻은 국적은 무효야.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형, 시작합시다. 이제 내 차례예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철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송금 기록, 베트남 신문 인터뷰, 그리고 결정적으로 린과 탄의 오래된 연인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까지 두툼한 서류 봉투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영수, 이제 법무부 수사국에 신고할 거야. 위장 결혼과 불법 국적 취득 혐의로. 정말 가능할까요? 린은 이미 국적을 받았는데. 가능해. 위장 결혼으로 얻은 국적은 취소될 수 있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다음 날 기철은 법무부 수사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린과 탄의 관계, 송금 내역,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소요될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기철은 영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무부 수사국은 린과 탄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린이 운영한다던 미용실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용실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 사업체였습니다. 수사관은 미용실명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린은 영수에게서 받은 재산 분할금을 이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베트남으로 송금했습니다. 수신자는 모두 탄이었습니다. 송금 총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법무부는 린과 탄을 소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과 탄이 살고 있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린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에서 붙잡혔습니다. 린 씨, 탄 씨, 위장 결혼 및 불법 국적 취득 혐의로 체포합니다. 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탄은 베트남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기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 린과 탄이 체포됐어. 다음 주에 재판이 열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당일 영수와 소희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린과 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린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린, 피고인 탄, 두 사람은 위장 결혼 및 불법 국적 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린과 탄이 베트남에서 오래된 연인이었다는 사실, 소셜미디어 게시물, 송금 기록, 신문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린 피고인은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박영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연인인 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고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가정폭력을 조작하여 이혼과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입니다. 판사는 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베트남은 너무 가난해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게 바로 옆에 앉은 탄 피고인이었죠? 피고인은 결혼 생활 내내 탄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이 아니라 연인에게 말입니다. 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범죄의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린은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린, 피고인 탄.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했습니다. 순진한 노인을 이용해 국적을 취득하고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린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강제 추방합니다. 피고인 탄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추방하며 향후 10년간 한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 박영수 씨에게 편취한 재산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린과 탄은 무너졌습니다. 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탄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린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얻은 건 나라였지만 잃은 건 양심이야. 나는 돈을 잃었지만 내 양심은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대들보다 부자야. 린, 이번 계기로 양심이란 게 뭔지 뼈저리게 느껴봐.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와 소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구나.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빠,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빠 딸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영수의 걸음에는 이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등도 조금 펴졌습니다. 며칠 후 린과 탄은 추방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때 꿈꿨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탄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국적도, 돈도, 미래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심으로 영수를 대했다면 어땠을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린과 탄이 편취한 재산이 영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린과 탄이 이미 써버린 돈도 있었고 베트남으로 보낸 돈은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군산 근교, 예전에 살던 곳 근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아니었지만 방 2개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딸 소희가 내려올 때 묵을 방도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소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살 때 가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아빠, 마당에 뭐 심을 거예요? 글쎄, 상추라도 심을까? 고추도 좀 심고. 좋아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줄게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마당에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0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웃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돌아온 거 축하해. 한잔할까? 그러죠, 형님.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수 씨, 고생 많았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형님 덕분이죠. 그때 형님이 국제결혼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최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미안해. 내가 함부로 권했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탓할 수 없죠. 영수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쓴맛도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이 늙어도 배워야 한다는 것.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았어요. 뭔데? 가족이죠. 소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줬어요. 딸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결국 가족이 제일이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수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노을을 보면 외로웠습니다. 하루가 끝나간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밑반찬을 가득 싸왔습니다. 아빠, 이거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소희야, 고마워. 넌 나한테 큰 선물이야. 소희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아서, 아빠가 끝까지 싸워줘서, 네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심은 상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떡잎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빠, 상추 싹이 났네요. 그러게. 생명이 참 신기해.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자라나다니. 소희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힘들어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빠, 이제 행복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많은 걸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소희,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사람이 늙어도 배워야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이야. 소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소희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웃어요. 다 끝났어요.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던 옛날 노래였습니다. 세월아, 천천히 가거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노랫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소희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두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소희가 떠나고 영수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도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일들을, 린과의 만남, 결혼, 배신, 재판, 그리고 승리.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나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배웠어. 사랑도 세상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 나는 더 강해졌어. 더 지혜로워졌어.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우리 딸도 잘 크고 있고.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상추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들판에서는 풀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평상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70살이지만 아직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오너라. 영수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지만 그래도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질 때쯤 영수는 다시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비자보다 짧았고 배신은 인생보다 길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았어. 저 멀리서 소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저녁 드셨어요? 응. 네가 해준 반찬 먹었어. 맛있더라. 다행이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소희야. 전화를 끊고 영수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이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노을빛 속에 앉은 영수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따뜻한 빛이 영수를 감쌌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영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이용될 때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부 국제 결혼이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대부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중장년 세대의 몫이 되고 있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사랑에는 마음뿐 아니라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